인간관계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십니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10명 중 7명이 자식과 친구의 무심한 태도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무려 70%가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4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귀중한 에너지를 길바닥에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준 마음을 돌려받지 못해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마치 송곳으로 찌른 듯 아픕니다. 왜 우리는 매번 이 지독한 마음의 싸움에서 먼저 지고 들어가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다정함이 상대방에게는 당신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날카로운 채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그 열망이 스스로를 옥죄는 밧줄이 된 겁니다. 내 다정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심어놓은 뜨거운 기대감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라는 보상 심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대감은 독약과 같습니다. 마실 때는 달콤하지만 결국 내 영혼을 안에서부터 야금야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쏟아부은 헌신이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친구에게 베푼 호의가 배신이라는 이름의 가시가 되어 돌아올 때의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상대를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죠. 하지만 팩트는 날카롭습니다. 상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받을 권리를 너무 쉽게 넘겨준 겁니다. 타인의 감정이라는 바다에 내 인생의 뗏목을 띄워놓았으니 파도가 칠 때마다 멀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제 그 뜨거운 기대감을 단칼에 잘라내야 합니다. 마음의 온도를 낮춰야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펄펄 끓던 그 뚝배기 같은 마음을 이제는 차갑고 단단한 얼음처럼 얼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평생 타인이 던지는 말 한마디라는 돌멩이에 매번 피를 흘리는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그 소중한 마음 자산이 더 이상 남의 손에 의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손으로 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합니다. 타인의 무심함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방패의 이름이 바로 무심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은 이 지독한 다정함의 형벌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그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바닥인 유배지에서 발견한 적들을 단 한 번에 제압하고 내 품격을 소름 끼치도록 높이는 상상 초월의 방어술이 존재합니다. 다산이 18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완성한 이 절대 지지 않는 침묵의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약용이 마주한 유배지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시렸습니다. 한때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조정을 호령하던 천재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낯선 강진 땅에 던져진 겁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방에서 들이치는 멸시의 눈빛과 당장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 같은 배신이었습니다.
어제의 동료들이 앞장서서 자신을 비난하고 가문이 통두리째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다사는 매일 밤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슴속에 타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화로 같았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세상에 대고 내 결백을 소리 높여 외치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을 모함한 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붓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사는 놀랍게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친 세상의 폭풍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깊고 묵직한 침묵이었습니다. 다사는 적들이 파놓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울함에 날뛰는 내 날것의 감정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적들이 짜놓은 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되고 서운함을 입 밖으로 토로하는 순간 내 고결한 가치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원망의 말은 내뱉을 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 내 목을 조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다사는 그 뜨거운 감정의 불길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안으로 꾹꾹 눌러 담아 먹을 갈고 붓을 쥐는 손끝으로 모았습니다. 억울함을 해명하는 편지를 쓰는 대신 백성들을 살린 제도와 학문을 기록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내 할 일에만 몰두하는 강력한 마음의 방어벽을 세운 셈입니다. 만약 다산이 매일 유배지 평상에 앉아 신세를 한탄하고 조정을 향해 분노만 표출했다면 과연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화병으로 먼저 쓰러졌거나 적들의 더 큰 명분이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창조의 무기로 바꿔치기한 이 놀라운 연금술 덕분에 다사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길이 남을 위대한 저작들을 완성하며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산이 그토록 철저하게 숨겨두었던 감정을 창조로 바꾸는 마음의 스위치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 스위치 하나로 삶의 판도를 뒤바꾼 놀라운 인물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던 70대 박 씨가 어떻게 이 스위치를 켜고 지옥 같은 관계에서 단숨에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70대 박 씨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금지옥엽으로 키워 장가까지 보냈으니 이제는 자식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스마트폰은 언제나 침묵했습니다. 박 씨가 참다 못해 먼저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늘 바쁘다며 나중에 걸겠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끊기 일쑤였습니다. 다시 걸려오는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 드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씨의 가슴 속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자라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싶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박 씨는 반가움을 감춘 채 송곳 같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제야 전화 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부모 안부 물을 시간도 없냐며 쌀쌀맞게 쏘아붙인 겁니다. 부모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아들은 점점 더 전화하기를 두려워했고 관계는 벼랑 끝으로 치달았습니다. 악순환의 늪에 빠진 박 씨가 정신적 멘토를 찾아가
이 지옥 같은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멘토는 박 씨의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드님이 전화를 안 받는 게 정말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머님이 그걸 문제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진짜 문제입니까? 박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들은 그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빴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문제를 키운 것은 아들의 행동을 나에 대한 무시로 해석하고 서운해했던 박 씨 자신의 펄펄 끓는 감정이었습니다. 내 행복과 가치를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저당 잡혀놓고 구걸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인생의 주도권을 자식에게서 다시 빼앗아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연락에 목을 매던 뜨거운 기대감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도 그러려니 했고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아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좋아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자식을 향해 켜두었던 감정의 레이더를 끄고 철저하게 내 삶에만 무심해진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움켜쥐려 할 때는 저만치 도망치던 아들이 내가 손을 놓고 내 자리를 지키자 오히려 안달이 나서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돼요 라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이처럼 밀고 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내 중심을 지키는 무심함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박 씨가 보여준 이 기적 같은 무심함의 정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처럼 차갑고 잔인한 무관심이나 절연을 뜻하는 걸까요? 다산 정약용이 말한 진짜 무심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간관계의 공식을 통두리째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심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자식의 전화를 무시하고 인연을 끄는 것처럼 차갑고 냉정하며 잔인한 무관심이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이 말한 무심의 본질은 결코 인연을 포기하거나 타인을 외면하는 백기투항이 아닙니다. 진짜 무심은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되 그 감정에 내 소중한 인생의 핸들을 통째로 빼앗기지 않는 힘을 뜻합니다. 서운함이 밀려올 수 있고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구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지닌 나약한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즉시 폭발하지 않고 나와 감정 사이에 단 한 걸음의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다산은 마음이 어지럽고 흔들릴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타인의 연극을 극장 객석에 앉아 구경하듯 내 마음을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무척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친구의 태도에 깊은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라며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나를 집어삼킬 듯 날뛰던 감정의 파도는 힘을 잃고 잔잔해집니다. 이 한 걸음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어른과 아이를 가르는 품격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무심하지 못한 사람은 감정이 일어나는 즉시 반응의 노예가 됩니다.
화가 나면 소리부터 지르고 서운하면 얼굴에 도끼를 가득 품은 채 칼날 같은 말들을 베뱉고 맙니다. 그것은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감정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서 춤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사소한 몸짓 하나에도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그 고결한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거대한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거친 감정의 파도가 몰아쳐도 내 중심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마음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삶의 사치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노후의 품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움켜쥐려 하지만 정작 내 인생과 인간관계를 가장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그토록 경계했던 당신의 지갑과 영혼을 동시에 털어가는 이 치명적인 사치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가면입니다. 나이가 들고 머리에 희끗희끗하게 서리가 내릴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로서 혹은 선배로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타인의 고개 끄덕임과 감사의 표현을 통해 증명받으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약용은 자존심을 향해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쓸데없는 사치품이라는 날카로운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황된 자존심의 값을 치르느라 정작 가장 처참하게 피를 흘리는 사람은 언제나 본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75세 김 씨의 삶이 바로 그 비싼 사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생생한 증거입니다. 김 씨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올 때마다 자식들에게 훌륭한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밤새 음식을 가득 차려내고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손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거금의 용돈을 쥐어주었죠. 내심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희생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고 무심히 밥만 먹고 돌아서기 바빴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인정이 돌아오지 않자 김 씨의 마음속 자존심은 흉포한 괴물로 돌변했습니다. 명절 한복판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며 서운함의 독설을 폭발시켰고 평온했던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싶다는 그 불타는 자존심이 오히려 자식들과의 거리를 태워버리는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존중과 인정은 타인에게 핏대를 세우며 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구걸물이 아닙니다. 내가 대접받으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무심하게 내 삶의 품격을 지키며 내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때 존경은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등 뒤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왜 우리는 이 명확한 이치를 알면서도 매번 타인의 말 한마디에 발끈하며 감정의 덧바닥에 걸려들고 마는 걸까요? 그것은 무심한 사람들이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절대로 쓰지 않는 세 가지 무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오해와 공격 속에서도 소름 끼치도록 고요함을 유지하는 무심한 자들의 강력한 세 가지 행동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심한 자들이 삶을 지켜내는 첫 번째 법칙은
구태여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오해하면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죠.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구구절절 해명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변명은 하면 할수록 내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의 눈에는 나약한 자의 언어로 보일 뿐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떳떳하고 하늘이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미련 없이 고개를 돌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눈앞의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자극하는 칼날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는 것은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꼴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편지를 쓰고 나면 반드시 하루를 그대로 묵혀두었습니다. 다음 날 차분해진 눈으로 다시 읽어보며 감정이 섞인 거친 문장들을 냉정한 문장으로 지우고 고쳐보냈습니다. 모든 감정적 반응의 결정권을 내일의 나에게 훌륭하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어제 나를 펄펄 끓게 했던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작아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이길 필요가 없는 모든 싸움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주칠 때마다 부딪히는 자식의 잔소리, 배우자와의 사소한 의견 차이, 친구의 얄미운 자랑질 등 수많은 싸움터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그 싸움판에 절대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겨봐야 관계만 소생불능으로 망가지는 상처뿐인 영광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웃으며 져주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내 소중한 정신적 자산을 완벽하게 보존합니다. 이 세 가지만 가슴에 새겨도 당신을 괴롭히던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90% 이상 사라질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해명하는데 낭비되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내 삶의 중심으로 온전히 돌려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낭비를 막고 모아둔 이 강력한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산 정약용은 이 무심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유배지라는 지옥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억울함에 미쳐버릴 것 같은 분노를 인류의 유산으로 바꿔버린 다산의 소름 돋는 연금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산 정약용이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증명해낸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는 가장 뜨거운 감정을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바꾸어낸 기적의 연금술이었습니다. 만약 다산이 매일 밤 나를 배신한 군주를 원망하고 나를 모함한 간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붓는데 시간을 썼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내면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무서운 분노의 불길을 남을 해치는 무기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뜨거운 에너지를 차갑게 식혀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구제할 제도와 기억을 완성하는 잉크로 삼았습니다. 내 삶을 망가뜨리려 했던 세상의 공격에 일일이 반응하는 대신 내 영혼을 더 단단하게 재련하는 창조의 도구로 삼은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무심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까지 전부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불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내면의 뚝배기에 담아 묵혀두고 사겨내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타인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고결한 지혜의 양식이 됩니다. 당신이 자식이나 친구에게 느끼는 서운함과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뜨거운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말과 표정으로 쏟아내며 인생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나를 아프게 한 타인을 향해 삿대질할 힘이 있다면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나를 돌보고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온전히 집중시켜야 합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던 관심을 끊고 나 자신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에너지를 쓸 때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다산의 서재처럼 향기롭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풍파와 배신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인생 중심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걸까요? 늙어간다는 외로움과 세상의 무심함 속에서도 고고하게 빛나는 품격을 유지했던 다산의 마지막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그가 발견한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최종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다. 오랜 유배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다산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고백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를 향해 누군가는 뒤늦은 해명을 요구했고 또 누군가는 과거의 억울함에 대해 복수하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모든 세상의 소음에 대고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함했던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임금에게 매달리지도 않았고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과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향집 마당에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묵묵히 손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시를 지으며 평온한 여생을 보냈을 뿐입니다. 모진 태풍이 불어와 온 들판을 뒤흔들 때 가장 먼저 부러지는 것은 꼿꼿하게 서서 버티려는 얇은 가지들입니다. 하지만 깊은 땅속까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거대한 느티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제 몸을 유연하게 맡길 뿐 결코 뿌리째 뽑히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나무와 같은 중심을 내 마음속에 세우는 일입니다.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라는 바람에 잎사귀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내 인생이라는 나무의 둥치만큼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 단단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철저하게 무심을 연습해 보십시오. 자식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즉시 혀를 차며 잔소리를 내뱉지 마십시오. 친구가 나를 은근히 따돌리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도 왜 그랬느냐며 따져 묻지 마십시오. 그저 딱 하루만 그 감정을 내 마음의 서랍 속에 가만히 넣어두고 건너뛰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제 나를 미치도록 괴롭혔던 그 서운함의 실체가 한낱 안개처럼 흔들리며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식으면 마침내 문제가 작아 보이고 비로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저당 잡혔던 내 행복의 열쇠를 비로소 내 손으로 다시 쥐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다정함이라는 이름의 착각으로 나 자신을 학대하는 미련한 짓은 끝내야 합니다. 무심의 품격을 갖출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 고개까지 웃으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심해야 비로소 이깁니다. 안개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저 거대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품격 있는 당신의 노후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